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는 뉴스로 시장이 떠들썩했죠. 실리콘밸리 은행, 줄여서 SVB는 IT 바이오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던 은행이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16위 은행이었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60%나 하락을 했고 이미 경기 침체 확률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금리 인상기에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여러 기업과 은행들이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더 불안해하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파산했던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은행 이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뮤추얼은 참고로 그때 404조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275조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실리콘밸리 붕괴와 같이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려가 더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특징과 이와 유사한 은행들의 특징, 그리고 2008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지금의 사태가 2008 금융위기처럼 광범위한 금융사태로 퍼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은 왜 파산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테크, 바이오 기반 스타트업, 즉 기업 고객이 주요 고객인 은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 은행이 예금도 증가했는데요. 개인 고객, 스타트업 고객, VC 고객, 대기업 고객, 기타 고객이 있다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았고 이들에게서 예금을 받으면 이자를 돌려주는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받은 예금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 굴리면서 수익을 보려고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면서 예대마진 수익을 올리거나 미국채, 주식, 그리고 기타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을 갖고 있었죠. 미국의 보통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채에 약 20% 정도를 투자하고 주식에 20%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채의 비중이 특히 더 높았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21년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이 전년 대비 86%나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오면서 시장은 채권과 주식시장의 최악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보통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이 미국채가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10년물은 17% 하락, 30년물은 33%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또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락장을 겪게 되면서 평균 17% 정도 하락했다고 하죠. 이렇게 실리콘밸리는 받았던 예금보다 이 예금을 투자해놨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이 부실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2023년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SVB의 주요 고객이었던 스타트업들과 VC들이 예금을 맡기는 규모가 축소되게 되고 반대로 돈이 부족하니까 이 은행에 돈을 인출 요구하는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SVB는 당장 줄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국채를 손절을 하고 현금을 마련해서 급한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인출 요구가 평소 대비 훨씬 더 큰 뱅크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상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파산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금리 인상, 유동성 감소, 그리고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SVB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 SVB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은행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은행들의 특징은 무엇일까겠죠. 제가 미국의 은행들의 특징을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고객 비중에 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SVB와 유사한 은행들과 반대로 개인 고객의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특징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이 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주로 중소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고객들은 수익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자산이 조금이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이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다른 은행 또는 투자 자산을 발견했을 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따라서 뱅크런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반면에 개인 고객의 비중이 높은 은행의 특징은 주로 우리가 알 법한 대형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대형 은행들은 고객 비중이 기업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개인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도 더 잘 대처할 여유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같은 개인들은 수익의 민감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이율이 여기보다 예를 들어 0.23%포인트 높다고 해서 은행에서 바로 돈을 다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만큼 뱅크런 가능성도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SVB와 유사한 은행의 사례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위에 있는 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중소형 은행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은행들은 크게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SVB와 같이 기술 기업이나 코인 관련된 기업과
VC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은행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대출이 많은 지역의 은행인데요. 그런데 이 기술 기업 위주로 투자한 은행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IT와 바이오 스타트업에 집중한 SVB처럼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쏠린 은행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초과 현금을 대부분 미국채에만 투자해서 보유한 은행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만약 국채 보유 비중이 높더라도 미국채는 그 전에 디폴트 위험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 때까지 보유만 할 수 있으면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고요. 다만 그 전에 뱅크런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채를 만기 전에 팔아야 한다면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은행들은 대부분 어차피 규모가 작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이렇게 기술 기업이나 코인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죠. 따라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부동산 대출이 많은 지역 은행들인데요.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을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의 주가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33%로 급락을 했고요.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도 연초 대비 46%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은행들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은 총 자산이 205빌리언 달러입니다. 이는 이번에 파산한 SVB와 유사한 규모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실패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요. 12월 31일 기준 부동산 담보 모기지의 시장 가치가 대차대조표 가치보다 낮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해줬는데 그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예금의 68%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터지고 만약에 예금을 다시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예금을 맡긴 고객들이 입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은행이 실패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죠.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은 앞선 은행들보다는 총자산 규모가 작은 41빌리언 달러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3분의 2가량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SVB처럼 벤처 캐피탈 회사들의 대출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려 때문에 주가도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의 IR 자료를 직접 살펴보니 확실히 53%나 되는 비중이 부동산 모기지에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동성 증가의 영향으로 대출 규모가 이렇게 해마다 늘어났고요. 총 자산 규모도 늘어났죠. 그에 비해서 예금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3분기에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부동산 모기지의 비중이 42%에서 49%로 늘은 것을 알 수 있죠. 이 은행은 확실히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호황 동안 부동산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기업들의 대출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제 부동산 대출이 많은 지역 은행들이 이 위협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럼 지금의 시장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와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어떤 점에선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 금융위기와 현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의 원인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니 당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실 파생상품 판매였습니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혼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과 B라는 부동산이 있다면 예전에는 A라는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해주거나 또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었다면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해서 A에서 50%, B에서 50%를 섞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신용평가사들이 이 상품에 AAA 같은 높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해주면서 이러한 상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여러 부동산의 리스크가 혼합된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 상품이 또 다른 상품과 섞여서 또 새로운 혼합 상품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최종적인 이 상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은행 간 이렇게 서로 신용을 가지고 서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은행들도 서로 상대방 은행에 대해서 이 은행이 얼마나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믿질 못하고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신용경색이 심각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2008년에 쓰여진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당시에 이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초단기 자금 외에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기업이나 은행은 더더욱 위험이 심화됐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2008 금융위기 원인 두 번째는 저소득층의 자산 손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자산 중에서 주택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이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금과 이자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비를 하는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가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있죠. 그럼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이 현재에도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의 차이점은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상품들, 즉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위험평가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은 닥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유사한 점은 지난 10여 년간의 유동성 풀기로 인해서 주택가격의 버블이 심한 상황이고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터지게 되면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자산 손실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2008년에 이렇게 높아졌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고 그 이후 10여 년간 다시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주택가격이 임대가격 대비 몇 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미국에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이 렌트, 즉 임대가격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따라서 버블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준은 2008년 최고점의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버블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SVB와 비슷한 은행들보단, 즉 IT나 바이오 기업 또는 코인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채권에 집중 투자한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들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한 부동산 모기지 관련된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이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08년도와 다른 점은 그때만큼 위험한 파생상품의 거래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비슷한 점은 장기간의 유동성장으로 인해서 부채 버블이 형성된 상태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시한폭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는 버블이 언젠가 터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타이밍은 알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이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준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빠르게 올려나갈지 아니면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동결을 시킨다든지 인하를 시키는 결정에 따라서 버블이 터지는 시점이 앞당겨질지 또는 뒤로 미뤄질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또 버블이 실제로 터졌을 때 연준이 2008년과 같이 어떤 기업은 구제금융을 하고 어떤 기업은 리만 브라더스처럼 구제금융을 하지 않고 파산하게 내버려 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타이밍이나 그 영향의 규모는 연준의 선택이나 다른 외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부채 버블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니 당분간 적어도 1년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다루지 않은 내가 모르는 위험이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또 계속해서 파악을 해 나가야겠죠. 2008 금융위기도 2006년에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다, 이것이 터지면 위험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터진 건 2007년 말이었죠. 그리고 본격화된 건 2008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SVB와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차를 두고 약 6개월에서 1년 뒤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집중을 하지만 별일 없이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1년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순히 은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